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2박 3일간의 숨가빴던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윤석열 정부 2년차 외교 정책의 서막을 알린 G7 정상회의였습니다. 관련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정상회담의 결과 또 앞으로의 과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2박 3일 G7 일정 정말 다양한 많은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네네. 일단 오늘 있었던 것부터 한번 짚어보려고 네네. 합니다.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한일 이제 정상이 네네. 이 한국인 원폭 위령비 공동 참배로 일정을 시작했는데 네네. 지난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방한했을 때 네네. 과거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향해서 가슴 아프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또 참배를 했습니다. 이 네. 한일 정상의 공동 참배 좀 어떤 의미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동안 역사 문제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고요. 예. 이번에 이제 이 한국인 희생자 공동 참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한국인 희생자들이 그 원폭 투하 당시 히로시마에 있었던 이 원인 자체가 사실은 강제 동원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을 기리는 것 자체가 네. 이제는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한일 간의 그동안의 갈등 현안에 대해서 이걸 풀어나가는 적어도 정상들 간에는 상당히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이제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단순히 정상 간의 공감대뿐만 아니라 네. 양국 정부, 그다음에 여론주도층, 나가서 국민들 간의 공감대도 이제는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죠. 예. 예. 바로 뒤이어서 또 한일 정상회담도 진행됐습니다. 네네. 모두 발언에서 이제 윤 대통령 했던 얘기를 보면 깊은 신뢰 바탕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상호 연대 협력 방안, 크게 보면 사실 안보와 경제 문제 이런 부분으로 그렇죠. 이제 예상이 네네. 되는데 좀 어떻게 관련된 결과 도출됐다고 보십니까?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북한 이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이제 이 공조 문제. 네. 아마 이게 특히 시작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정보 공유 부분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경제라든가 산업, 과학기술 분야들 이거는 이제 결국 공급망 안정 부분하고 네. 핵심 과학기술하고 소재, 반도체 같은 부분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규칙 그리고 법에 의거한 국제 질서의 유지에 대한 그 협력들. 네. 다시 말해서 국제 규범을 지키고 그다음에 국제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의 이 국가 간 행동을 지지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만큼 양측이 이제는 공감할 수 있는 범위들이 넓어진다는 걸 의미를 하고 단순히 이제 역사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그다음에 경제 문제, 그다음에 국제 질서의 안정적인 유지에 관한 협력들, 이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오늘 일정 중에서 관심이 많았던 게 한미일 정상회담이잖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지금 1년 사이에 오늘이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짧긴 했지만 네.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자 하면서 삼국도 정상들을 초청하자는 네네. 약속을 했잖아요. 상당히 한미일 삼국 정상의 관계에 대해서 힘을 쏟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도쿄, 히로시마에서의 회동 예. 자체는 사실은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조금 아쉬운 면이 몇 있었어요. 분 만났습니까? 지금 일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한 2분 정도, 우리도 한 2, 3분 정도로 지금 얘기들을 아까 하고 보니까 있는데요. 5분은 넘지 않았다 이렇게 예,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예. 구체적인 어떤 안들을 얘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근데 그동안 한미도 그렇고 한일 간 이 양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예. 정상회의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웬만한 원칙적인 의제에 관련된 합의들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각 정상들이 굉장히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도 만남의 의미를 가졌다라는 거는 결국 대외적인 메시지가 이거죠.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또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이거 얼마만큼 이제 이번에는 얼마만큼 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적어도 이제 이 추세는 앞으로 상당 부분 당분간 지속될 거다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3정상의 회동을 다시 한번 예.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초청을 한 건데요. 이게 정확하게 시기가 언제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취지를 감안할 때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이 3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부터 생각해보면 거의 2개월 단위로 계속 만나는 예. 거거든요. 이거는 정상 간의 만남이라기보다는 거의 강요급 만남만큼 잦은 회동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정상들끼리 자주 만나게 되면은 그만큼 그 서로 친숙함도 더해지지만 그 각종 의제들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실무선에다가 주는 그 이 각종의 협력 사안의 구체화에 대한 알게 모르게 그만큼 이걸 빨리 처리하라는 그 지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신호다. 두 가지 메시죠. 지금 삼국 협력의 동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거고 또 그동안 합의한 것들에 합의한 각종 협력 그 쟁점들에 예. 대한 내용도 보다 이제 깊이 있는 논의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고 예. 또 분야도 계속 확대돼 나갈 거다.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볼 수가 네. 있죠.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 한미일 회담 결과에 대해서 이도훈 대변인이 일단 한미일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또 하나는 그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들을 좀 강화하겠다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한미일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아마 그 안보품 그동안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순히 이제 지금 가장 현안 부분인 안보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안보 부분 그러면 이게 지금 북한 핵 위협 대비 그러면 사실은 이게 동북아 수준의 협력에 지금 국한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 핵 위협을 다룰 때도 동북아뿐만이 아니라 이게 비확산 분야로 볼 때는 이게 지역이나 세계의 전체적인 안정에 대한 그 위협의 문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으로 보면 한반도를 넘어서 이제 동북아 세계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톤을 잡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미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주로 안보 분야에 제한돼 있지만 예. 이게 경제라든가 그 다음에 과학 기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흥 안보 분야들 기후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거고 무엇보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한미일 삼국 간의 협력 자체가 그동안 이렇게 그 미국이 주로 이걸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특히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이제 그 삼자 간에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라 그러는 게 이제 한일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삼자가 그냥 단순히 미국이 이거를 드라이브를 걸어서 끌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삼자 모두가 공감대를 확대를 해 나가면서 그 동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윤석열 네네. 대통령 만난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30여 분 정도 얘기를 네네. 나눴는데 자, 뭐 크게 방금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두 가지 부분에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하나는 비살상 물품 지원이라는 부분에 좀 방점이 찍혔다는 부분과 네네. 또 하나는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네. 장을 마련하겠다. 이 두 부분이 좀 눈길을 끌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부분들 자체 일단은 뭐 일부에서 얘기하기에는 이제 군사 지원을 젤렌스키 대통령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전망들이 나왔지만 예.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한국의 입장도 충분히 감안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군사적 지원 문제는 전제가 걸려 있죠. 앞으로도 만약에 그 계속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예. 그 이 비인도적 학살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 뭐 이 부분도 열려 있고요, 가능성이. 네. 지금 비살상 그 무기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 양상을 보면 결국은 얼마만큼 무기를 동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체력을 회복시켜서 이 긴 전쟁을 견디느냐 자체가 버티느냐의 싸움. 예, 네. 상당히 이제 그 종전이라든가 정전 협상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일단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 앞으로도 또 지원을 또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게 젤렌스키 대통령한테는 힘이 될 것이고요. 비살상 무기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전투 부분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바로 체력 회복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네. 제가 이전에도 아마 이 당장 무기 지원이 힘들다면 야전병원이라든가 의료 장비 이런 지원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예, 후송 차량에 부상병 신속하게 후송이 아니라 후송 이 차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지뢰 제거 같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전형적으로 민간인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동안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또 이 부분들에서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군사 지원 분야에서도 당장 살상 무기가 아닌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식별이 더욱 강화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전후 재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인데요. 결국은 이게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 됐다라고 해도요. 결국 누가 빨리 전쟁의 참화로부터 회복되느냐가 그 나머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지역 나머지 지금 특히 돈바스 지역에 대한 장악력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누가 이거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큰 의미가 없어요. 얼마만큼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인데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돈바스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영향력 지속도 제가 보기에는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우크라이나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지원을 약속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한국이 당장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측면에서의 지원에 주로 초점을 뒀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G7 정상들의 공동 성명을 어제, 보통은 오늘 발표하는데 하루 일찍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북중러를 겨냥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G7 정상들 만나기 전에 중국에서 굉장히 거친 발언들을 했었죠. 불장난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일단 공동 성명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러시아랑 교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까?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경제 분야에서 뭐 보복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여지없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우리 입장을 얘기할 때 특히 뭐 그동안 강조해온 규칙 기반 세계 질서라든가 지역이나 세계 차원에서 힘에 의해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반대한다라는 이 원칙 자체는요. 특정 국가를 비난한 게 아니에요. 그 특정 국가나 세력이 하는 행위 자체를 비판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부담스러우면 그게 부담스러운 국가들이 그런 행위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남 침략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대한 외교적인 강압을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인 압력이나 보복을 가한다면은 우리도 이제는 조금 달리 우리도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거든요. 정말 우리한테 경제 보복을 가한다 그래서 상대방은 국제적인 공급망 내에서 아무런 손실도 없느냐 그렇게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복을 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관계가 좋더라도 한중 한러 관계가 좋더라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체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한류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력도 많이 성장했고 국제적으로 한국 평판도 좋고 우리가 아직도 못 벗어나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이익이 있으면 눈에 불을 켜는데요.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국제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평가에 따르는 일종의 의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일종의 비용 같은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국제사회 내에서 존경받거나 아니면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가 언젠가는 넘어가야 할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민간 기업들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이익이라든가 기업의 중요한 생존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걸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국제관계라는 것이요. 그 서로 이익이 성립하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도 거래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없으면 아무리 관계 좋아도 립서비스만 하고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차원 우리가 이 지금 G7 정상회담과 같은 이런 그 다자 협력에서의 국제적인 의무 못지않게 러시아나 중국 양자 차원에서는 또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 관계를 이끌고 갈 의지는 없고 언제든지 협력길은 열려 있다는 그런 제스처도 보여줘야죠. 네. 이번 뭐 G7 정상회의와 직접 관련 없지만 오늘 시찰단 도착을 했으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G7 정상회의에서 IAEA 독립적인 검증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우리는 이제 가서 이제 국민이 좀 안심할 만한 결과들,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5박 6일간의 일정. 네, 이번에 가서 이제 지금 얼마만큼 일본의 핵심적인 특히 알프스라고 얘기하는 시설들이죠. 그 오염 이제 치유와 관련된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가동 정보를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부 가동 정보는 획득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일본이 실질적으로 그런 오염 이제 이 처리 장치를
적정 수준에서 가동했느냐는 건 데이터를 검증하는 앞으로 중요한 경험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 모자란 게 있다면 지속적으로 또 자료 요구 같은 걸 해나가야 될 거고요. 분명한 거는요. 이 후쿠시마 이 방류수 문제의 처리는요. 이건 과학이 돼야지 이게 정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G7 일정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르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한독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